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고통이 있더라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긴축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증시뿐 아니라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여파가 큰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집중해서 봤던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완전 매파라기보다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매와 비둘기에 섞인 이 매둘기 중에서도 액센트가 앞쪽 매에 상당히 방점이 찍어져 있는 이 매둘기 파적인 그런 그 성향을 많이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새로 나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이 잭슨홀 미팅이 주목을 끌었던 것은 이를테면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처음 도입을 하거나 또는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제닛 옐런이 금리를 인하하다가 금리 인상으로 돌렸을 때 그 어떤 전환점 속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시장이 놀라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7월 달 바로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고 난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한 그 얘기 그대로 한 것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도 떨어지고 환율도 출렁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도 영향, 전 세계 증시가 출렁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은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가 이제 피크를 치고 조금 상승률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라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든지 머지않은 날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시장은 언제 금리가 인하되느냐,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이냐 또는 금년 말이냐 여기에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시장이 놀랄 수 있는 그런 그 금리 인상,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지난 7월 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놀라는 큰 폭의 금리 인상, 여기에 상당히 쇼크를 받았고요. 또 하나 주목을 끌었던 데는 물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나오기 약 1시간 반 전에 미국에서 PCE 물가 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 지수거든요. 요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전월 대비는 하락했어요. 그래서 시중의 기대는 더 커졌던 것이죠. 이제 물가가 또 내렸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할 것이다. 이래서 기대를 모았는데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한 달치 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달만 가지고 금융정책을 뒤엎기에는 아주 태부족하다. 이래서 물가 상승한 거 한 달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직전에 증폭됐던 뉴욕 증시의 기대가 한꺼번에 와르르 사라지면서 생각보다도 더 충격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약 4% 가량 떨어지고 지금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 2%좀 넘었죠. 그리고 일본 도쿄 증시도 2%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하락폭 정도는 현재 증권 시장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나 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하락폭이라는 점에서 이를테면 증시가 붕괴하는 수준, 이를테면 뭐 10%, 20% 떨어지는 데 비해서는 뭐 그렇게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다. 충격치고는 예상보다도 선방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는 다 아는 거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나아졌겠지.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해서 금리 인하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의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통은 좀 더 감내해야 될 것 같고 그 금융시장의 긴축은 당분간 그 찬바람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좀 하락했지만 붕괴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다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1,350원을 돌파했는데 일각에서 뭐 1,400원도 더 넘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환율이 지금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변수인데요. 환율이 오르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우리 경제에 다가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 이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 수출하는 기업들은 좀 대박을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그것이 우리나라 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국제 공조를 통해서라도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환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은 계속한다. 그러면 결국 금리가 돈의 값이니까 미국 돈인 미국의 돈으로 바꿀 때 우리나라 환율은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쇼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르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 11월 달에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 미국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각의 경제 전문가들은 아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작심하고 당분간 몇 달간은 미국 달러를 더 강세로 몰아갈 그런 어떤 그 전략,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일본 엔화가 폭락하고 유럽 통화가 폭락하는데도 미국은 전혀 지금 오불과는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주의거든요. 뭐 그런 데 비하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일본이나 유럽 환율에 비해서는 환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장중에 1,350원이 깨졌죠. 뭐 이런 식의 추세라면 미국 중간선거 전에 1,400원 돌파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환율의 부담은 지금 상당히 물가에 적지 않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도 이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기조인데 다음에도 혹시 뭐 빅스텝을 단행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스텝이냐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 또한 7월 달의 상황처럼 앞으로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폭탄 선언이 나온 이후에 미국의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의 금융 투자가들이 직접 배팅을 해서 결정되는 앞으로의 환율 전망 시세는 자이언트 스텝이 과반을 조금 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잭슨홀 발언 전보다는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조금 줄었어요. 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은 빅 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또 거시경제 지표가 물가가 만약에 더 오른 거로 나타나면 그 이상의 울트라 스텝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간신히 지금 상단을 기준으로 2.50% 같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9월 달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없거든요. 특별 임시 금통위를 소집 않는다면 미국이 FOMC에서 9월 21일 날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3.25로 껑충 뜁니다. 빅스텝을 해도 3.0이 돼서 한미 금리 역전이 되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잭슨홀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좀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에 0.25%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현 상태로서는 더 낫다고 본다. 물론 여기서 조건은 현 상태. 그러니까 한국의 물가가 더 이상 치솟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끝내더라도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단계적으로 가되 그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물가가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 물가는 오르고 성장이 더뎌지면서 S의 공포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을 더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제학 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경기 침체가 2분기 이상 계속되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 이런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GDP 증가율이 3%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현실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은 이러다가 물가는 오르는 중에 경제가 계속 둔화되면 우리 경제도 혹시 마이너스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미리 미래를 대비하자.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뭐 일각에서의 미래 대비 차원의 경고성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하면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가는 것은 상당히 큰 공포고 또 실제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볼 때 경제학의 역사가 기록돼 있는 근대 약 한 500년만 놓고 보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 유가 파동 때 아주 짧은 기간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를 조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이 물가 관리나 또 우리 경제 상황 관리에 전 세계가 함께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호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10월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을 더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중에서 천연가스, 우리가 집에서 가스 취사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용으로까지 쓰고 있는데요.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은 다른 나라보다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도 전기값 올랐고 천연가스 요금 다 올랐습니다만은 그 상승폭을 최대한 억제했다고요. 이것은 이제 물가 인상의 충격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이긴 했는데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와 또 한국전력공사, 여기서는 석유를 사오든가 천연가스를 사와서 그것을 전기로 팔고 있는데 여기에 그 솔직히 원가 부담이 원가가 판매 대금보다도 더 비싼 지금 이런 상황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오면 사올수록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은 적자가 더 커지고 한국전력은 지금 올해 적자 규모가 약 3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달에 이 가격을 조정을 해주기로, 그러니까 올리기로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이 대목이 문제인데 웬만큼 올리더라도 적자를 다 보전할 수 없고 또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이 이 9월 달에 우리 경제부처의 가장 큰 과제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이 10월 달은 정부가 물가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락 전환하는 시기로 예상한 시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른다면 물가가 그때쯤에 안정이 될지 약간 물음표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국제시장에서의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의 원가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국제 유가는 한 2달 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조금 휘청휘청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지금 이란의 핵 합의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 상황에서 서유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스 공급을 줄이고 또 수시로 가스의 문을 잠그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좀 불안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추경호 부총리의 어떤 추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10월 달에 이제 정점을 이루고 바뀐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기저 효과도 있고 지난해에 10월 달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공요금과 전기요금이 상승이 다시 물가에 불을 부채질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 기저효과 정도 수준으로 중립화시켜서 물가 상승에 충격을 없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외생 변수, 천연가스 요금과 국제 유가 거기다가 환율이 변수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수출은 늘 수 있지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 우리 천연가스 요금이나 결국은 이 전기료 원인이 되는 원료가 되는 국제 유가의 국내 도입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어느 하나도 확정된 것은 없고 어떤 변수가 가변적인 변수가 매우 많다. 다 같이 매우 조심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조금 영세한 사업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라는 것은 일하는 월급쟁이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또는 뭐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업을 한다 이런데 아무래도 사업을 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인력이 필요할 테니까 돈에 여유가 있으면 1명 또 2명이라도 이 고용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도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사실상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그만큼 열악하고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의 79%가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나홀로 자영업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인 2018년도에 70% 초반에 비해서 무려 9%포인트나 늘어난 것이고 13년 만에 지금 최대치거든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없고 거기다가 요즘 배달 라이드라든지 배달 라이드는 실제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키오스크라고 스스로 가격을 정리해주는 식당에 가면 고객이 와서 직접 조절하고 주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많이 도입이 된 여러 가지 요인이 합해진 결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증가는 그만큼 환경이 더 어렵게 되면 한꺼번에 또 부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그 어떤 이 아주 간당간당한 그런 한계선상의 자영업자들이 많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